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 다락방 김지원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좌절과 실패, 고난을 겪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같은 어려움이라도 어떤 사람들은 금방 툭툭 털고 일어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 회복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만 합니다. 이런 차이는 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 아동 청소년 심리치료사이자 부모교육 전문가이신 이임숙 소장님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한 주 만에 다시 지혜의 다락방 찾아주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제가 앞서 시작할 때 사람마다 다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데 극복하는 데에는 시간도 에너지 소비도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계속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은 정말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마음의 힘의 정도에 따라 어떤 사람은 좀 힘들었지만 조금 힘들어하고 난 그다음에 또 슬슬 에너지를 회복해서 다시 뭔가를 시작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계속 좌절하고 괴로워하다가 포기하고 회피하고 결국 그러다 보면 삶의 방향이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이런 마음의 힘. 네, 이런 걸 우리가 어릴 적부터 잘 키워가는 게 이제 너무 중요한, 그래서 그 마음의 힘의 정도에 따라 너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키워온 마음의 네. 힘, 이 단단함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오늘 강연이 바로 이 마음의 힘과 관련이 있겠네요? 네, 바로 회복 탄력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회복 탄력성. 네. 많이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자존감도 지켜줘야 되고 자신감도 지켜줘야 되고 끈기, 용기 길러줘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중에서 왜 강연의 주제를 회복 탄력성으로 고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자존감, 자신감, 용기 있어야 되고 책임감 있어야 되고 우리 아이가 심리적으로 그 키워가야 될 힘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의 세상에서 굉장히 변화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크고 작은 사회적 변화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아이들이 겪는 심리적인 이 갈등과 괴로움들도 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이 힘든 일이 크고 작게 생기는 이 시점에서는 정말로 회복 탄력성을 잘 키워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상담실에서 너무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아이들과 상담을 하면서 느끼셨던 것 중에 회복 탄력성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오늘의 강연 주제로 잡으신 거네요. 네. 저 또한 저의 회복 탄력성도 궁금해집니다. 강연 바로 청해도 될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우리 아이가 오늘 뭔가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짜증내거나 아니면 하던 걸 이제 안 하겠다고 포기하거나 혹시 그러진 않았었나요? 아마 하루 중에 최소 한 번에서 한 서너 번까지 우리 아이는 종종 자신이 하던 거에서 뭔가 실수를 했다 혹은 결과가 좋지 않았다. 그래서 실패한 느낌을 들었다. 이런 결과들이 나타날 때마다 아이가 짜증을 많이 내거나 혹은 더 이상 이걸 하지 않겠다고, 나는 이제 포기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아이를 그냥 혼내서 어떻게 억지로 시켜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아이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 아이는 아직 뭔가 실패하거나 실수했을 때 다시 회복하는 힘을
아직 제대로 키우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우리 아이의 회복 탄력성을 키워주는 부모 대화법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회복 탄력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은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한 연구를 한 학자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심리학자 에이미 워너라는 분이 어떤 연구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게 꽤나 오래된 1950년대 정도에 있었던 연구인데요. 처음에 이 연구를 시작할 때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잘 성장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의외로 아이들은 어떻게 사회적으로 부적응을 하든지 혹은 범죄화되어 가는가, 어떤 이유로 아이들이 그렇게 문제가 많아지는가 하는 데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늘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것인가에만 좀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초등학생이 되고 나서 뭔가 슬슬 우리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는 게 좀 많아진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학교에서 친구랑 뭐 다투는데 뭐 친구를 때렸다라든지 혹은 이제 학교를 안 가겠다고 때를 많이 쓴다라든지 혹은 뭐 약간 뭘 훔친다라든지 거짓말을 한다라든지 이런 문제 행동들이 꽤나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겨나는지 혹은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이 좀 없애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우리가 많이 할 건데요. 바로 이 연구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연구가 어떻게 시작되었냐면요. 미국 하와이 군도에 카우아이 섬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이 자연 환경이 굉장히 환상적이라서 뭐 아바타, 쥐만지, 쥐라기 공원, 영화들 잘 아시죠? 이런 영화의 촬영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 당시 1950년대 그 당시에는요 굉장히 열악했어요. 네,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문제가 생겨나고 사회적 부적응자가 되어가는지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임신 중부터, 태아기부터 겪는 건강 문제 혹은 사건, 사고, 가정과 사회 환경 등이 이 아이의 성장에 얼마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하죠. 결국 어떤 요인이 성장 과정에서 어떤 요인이 우리 이 한 명의 아이를 사회적 부적응자로 만들거나 그들의 삶이 굉장히 불행하게 그렇게 이끌어 가는가 하는 거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실은 이 연구는요. 그 해에 태어난 698명 전체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201명, 특히 고위험군,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201명의 아이들을 추려서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잠시 한두 번 만나서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요. 태어난 해부터 몇 년에 걸쳐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내내 종단 연구라고 하거든요. 종단 연구를 통해서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201명의 아이들은 확실히 나머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사회적인 부적응자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되게 마음 아픈 것 같아요. 우리 아기가 태어날 때 얼마나 소중하고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이 아이가 어떤 시기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부적응하거나 뭔가 문제를 자꾸 일으키거나 범죄화 되어 간다라는 것, 그건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에이미 워너가 아주 좀 색다른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왠지 밝고 명랑한 아주 매력적인 한 청년을 발견하게 돼요. 그 201명의 아이들 중에서요. 자, 그런데 이 아이 18세 마이클이에요.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였냐면요. 되게 밝고 명랑한 이런 성격적인 특징 플러스 학교 공부도 잘해요. 막 그 반에서 반장도 하고요. 독서력도 꽤나 괜찮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부도 잘해요. 그래서 에이미 워너가 이 친구를 발견했을 그 당시에 이 친구는 미국 본토의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합격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가장 고위험군 201명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친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격적으로도 밝고 능력 있고 공부도 잘하고
이런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근데 이건 뭐 우리가 이런 아이를 발견하게 되면요, 대부분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이 걔는 타고났어.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 친구의 환경을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은 엄마 아빠가 다 20세 미만에, 네, 미만에 아주 좀 청소년기에 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 아빠는 또 전쟁에 징집되어서 나가게 돼요. 네. 그리고 또 밑으로 동생이 또 줄줄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너무나도 열악하고 힘들잖아요. 가난하기도 하고 엄마가 아이들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버려요. 그리고 전쟁에서 돌아온 아빠와 이 아이들은 할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뭐 이렇게 경제적인 여유가 있지는 않죠. 자, 그런데 이 가정 환경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맨날 싸우세요. 맨날 다투고.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경제가 열악해요. 자, 근데 엄마는 어디로 사라지고 안 계세요. 할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네, 살고 있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맨날 싸우고. 그럼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친절했을까요? 네. 아마도 굉장히 화가 많았을 수 있고, 네, 늘 뭔가 정서적인, 네, 폭력적인 그런 분위기에 노출되었을 거라는 건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뛰어나게 잘 자라온 이런 게 이제 너무 궁금해진 거죠. 네. 그런데 사실은요, 마이클 혼자만 그랬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고위험군 201명 중에 72명의 아이들이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자라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네. 자, 이 연구의 첫 번째 주제가 뭐였던지 기억나세요? 아이들은 어떻게 범죄화되어 가는가라는 주제로 시작했던 연구가 이제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 72명의 아이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내고 잘 성장할 수 있었을까? 네, 바로 거기를 뭔가 분석을 해보면은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공통된 속성이 있지 않을까? 네, 완전히 연구 주제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72명의 아이들에게서부터 뭔가를 발견하게 되지요. 그리고 바로 그걸 이 학자는 삶의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아주 강인한 힘의 원동력이 되는 속성,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자, 심리학에서 회복 탄력성은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아주 긍정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밑바닥까지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밑바닥까지 다시 떨어져도 다시 꿋꿋하게 튀어오르는 이 힘을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자, 들어보니 어떠세요? 우리 사전에 인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존감, 자신감, 뭐 인내, 끈기, 책임감, 우리 아이가 키워가야 될 마음의 힘은 굉장히 많지만 어쩌면 요즘의 아이들에게 맞아, 당연히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생기는데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외롭고 슬픈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길 텐데 그런 일이 생겨도 우리 아이가 이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 아주 활력 있게 튀어오르는 그 힘. 그러면 정말 우리 부모는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좀 더 편안하게 즐겁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72명의 아이들이 갖게 된 이 공통점, 바로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된 요인을 살펴보니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주양육자, 보통 엄마 그리고 아빠가 되겠죠. 이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아주 사랑으로 이 아이를 양육하는, 네, 그리고 부모의 성격이 활발하고 명랑한 성격을 지닌 부모라면은 이 아이들이 아주 어릴 적부터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되더라라는 걸 첫 번째로 발견하게 되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사실은 엄마 아빠가 못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 마이클이라는 아이도 엄마 아빠는 사실 그럴 여력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엄마 아빠, 주 양육자 외에도 주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고모, 삼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 양육자 외에도 누군가 한 명이 이 아이를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가족 구성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더라. 이런 걸 또 발견하게 되었고요. 자, 세 번째로는요. 주 양육자도 그러지 못하셨어요. 안타깝게도 조부모님이나 친척 중에서도 그런 분이 안 계셨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있는 경우예요. 네. 지역사회라는 거는요, 바로 이웃집 아주머니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종교단체의 지도자나, 관련된 분들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아이가, 며칠에 한 번이라도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찾아가면은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이게 바로 우리 아이들이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된 중요한 공통점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된 요인은 자, 세 가지라고 했지만 이 세 가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아이를 둘러싼 이 주변 사람들 중에 누군가 단 한 명이라도 이 아이를 믿고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관심을 가져주는 한 명의 사람이 있다면 우리 아이는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라도 이 힘을 키워갈 수 있다. 네,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은 이 소중한 나의 아이에게 이 단 한 명의 사람이 되어주고 계신가요? 네, 사실은 현대의 사회가 너무나도 불안한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다 보니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 불안으로 점점점 가득 차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의 불안이 높아져 가면은 자꾸 아이를 다그치고 재촉하고 혹은 약간의 잘못이나 실수에 많이 혼내게 되는 무서운 육아, 엄격한 육아, 혼내는 육아 이렇게 가는 경향이 요즘 너무 많아서 제가 좀 더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더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그럼 이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키우지? 네, 궁금하시죠? 네,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부모 대화법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요 상담실에서 아이들을 상담을 하면서 늘 고민하는 부분이 자, 아이의 이 불안정한 정서를 다독여주는, 아이의 정서를 다독여주는 이 상담사는 어떤 말이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떤 용어들이 아이의 마음을 정말 진정시켜주고 다시 평화롭게, 그래야만 우리가 그 다음에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회복시켜줄 수 있는가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는데요. 원래 심리학은 굉장히 이 심리 기법이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근데 제가 꽤 오랜 경험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 그 많은 이 심리 기법과 그 대화법들 속에서도 뭔가 조금 단순하게 정리를 해서 요 말만 해도 아이의 정서가 조금 진정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뭔가 힘을 좀 얻을 수 있구나. 이런 걸 좀 나름 통찰을 얻어서 정리를 해놓은 게 바로 5가지 부모의 전문 용어입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바로 힘들었구나라고 말해주세요. 오늘 아이가 유치원에 갔다 오든지 학교를 갔다 오든지 혹은 성인 자녀라면은 직장을 갔다 올 수도 있잖아요. 자, 하루 일과는 어떨까요? 그냥 하루 종일 즐겁고 신나고 좋은 일만 생겼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그쵸? 그러니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의 표정들은요, 다들 좀 지치고 좀 힘들어하는 그런 표정이에요. 자, 근데 만일에 우리 아이가 오늘 학교를 갔다 와서 짜증을 확 내면서 가방을 확 팽개쳤어. 그러면 뭐라고 말씀을 시작하실 건가요?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너 왜 가방을 팽개쳐? 제자리에 갖다 걸어야지. 왜 집에 오자마자 짜증을 내니? 네, 이런 말들이 우리 아이가 힘들었던 하루에 대한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힘든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을까요? 다시 힘을 회복해서 오늘 내가 해야 되는 또 과제들이 많잖아요. 그 과제를 해낼 힘이 생길까요? 전혀 그렇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듣고 나시면요. 오후에 아이를 만날 때 대부분 아유 힘들어 보여. 힘들었구나. 라고 말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직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모님은 우리 아이 표정이 뭔가 되게 힘들어하는 걸 보면은요, 또 걱정이 많아지시잖아요. 그렇죠? 혹시 뭐 요즘 그 아이들 왕따를 당한 건 아닌가? 선생님께 혼났나? 네. 혹은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걱정 때문에 마구마구 캐묻기를 시작하세요.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빨리 말해. 제발 이러지 좀 마세요. 왜냐면요, 사람 마음은 힘들 때는 말이 안 나옵니다. 정말이에요. 오늘 나 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막 옆에서 계속 물어봐. 나 좀 혼자 좀 내버려둬 줘. 그런 말이 먼저 나오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요, 힘들었구나라는 그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이 힘들었구나 이 말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 줄 아세요? 자, 사람의 마음은요, 누군가 내게 고통이 있음을 알아주기만 해도 그 고통의 색깔이 전혀 다른 모습 혹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정말이에요. 아이고 힘들었구나. 이리 와. 아이고 뭔지 모르지만 내가 안아줄게. 네. 이건 바로 내가 힘든 걸 알아주는구나.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힘들었구나. 특히 우리말은요. 뉘앙스, 똑같은 말이라도 뉘앙스를 굉장히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좀 들어왔는데 조금 힘들어 보이면 좀 힘들어 보여. 오늘 좀 힘들었어. 이 정도 톤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뭔가 완전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한다면은 너 진짜 힘들어 보인다. 이리 와. 엄마가 안아줄게. 이렇게 다독다독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조심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자꾸 캐묻지 말라고 제가 했잖아요. 캐묻지 않기 위한 이 심리적 방어막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자꾸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그럴 때 지금 말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이가 힘들어 보여요. 아이고 힘들었지. 일로 와, 엄마가 한번 안아줄게. 야, 근데 지금 아무 말 안 해도 돼. 힘들 때는 원래 말이 안 나오거든. 지금 말 안 해도 돼. 자, 그리고 플러스 제가 좀 보태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인지 몰라요. 그쵸? 혹시 우리 아이가 피해를 봤을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가 잘못한 행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엄마 아빠가 힘이 돼줄게 라는 말도 함께 좀 해주세요. 그래야만 아이가 이 힘들었던 감정이 잘 해소가 될 수 있고 다시 평정심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아이가 힘들어 보이면 좀 힘들었지, 힘들었구나 어렵지 않으시죠?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부모의 전문 용어입니다. 자, 아이의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우리는 아이의 문제 행동 혹은 실수나 실패 행동에는 빨리 이 행동을 고쳐주고 싶어서 엄청난 충고와 조언으로 계속 아이한테 말을 하게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조언이나 충고는 아이 귀에는 진짜로 충고로 와닿을까요? 네. 듣기 싫은 잔소리 이러지 않나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뭔가 문제 행동이 있었을 때는요, 자, 우리 마음을 먼저 진정해야 됩니다.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한 건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한번 믿어봐 주세요. 우리 왜 흔히 아이를 키울 때, 믿는 만큼 잘 자라니까 아이를 좀 믿어줘.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요. 막연히 그냥 냅두면 잘 될 거다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부모님이 안 하시면서 그냥 냅두면 잘 될 거야 이런 믿음은 조금 근거가 없어요. 우리 아이가 뭔가를 잘 자라게 하려면은요 무엇을 믿을 건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특히 잘못된 행동, 실수나 실패 행동에는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만일에 너무나도 시험을 봤는데 너무 잘 아는 문제를 틀렸어요. 그럼 이제 막 부모님이 그 시험지를 발견할 때 보면은 아는 걸 왜 틀렸는지 너무너무 화가 나시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그렇게 혼이 난 아이는 다음번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잘 풀 수 있을까요? 의외로 틀린 문제 또 틀리고 아는 문제 계속 실수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실수했을 땐 제가 이유가 있다라는 걸로 시작하자 그랬잖아요. 아이하고 대화를 하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상하다. 이 문제는
너가 충분히 이해하는 문제인데 어쩌다가 이 문제에 실수를 하게 된 거야? 그 이유가 뭐라고 너는 생각하니?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아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엄마, 내가요, 빨리 풀려고, 이거 내가 아는 문제인 것 같아서 빨리 풀려고 하다 보니까 숫자를 잘못 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하면 또 부모님은, 아이고, 그러니까 엄마가 좀 똑바로 보라고 했잖아. 이런 말이 튀어나오겠지만 자꾸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부정적인 용어들은 아이의 성장, 우리 아이의 회복 탄력성 키우는 데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말 속에는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됐다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와, 너가 빨리 풀고 싶은 마음, 쉬운 문제라는 생각 때문에 숫자를 정확하게 못 봤구나. 그럼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주고 싶었던 그 충고, 그 깨달음을 아이가 스스로 다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아이 하루의 일상 중에는요, 부모님 마음에 들지 않는 문제 행동이 꽤나 많으시죠. 네. 숙제를 다 안 해놓고서는 숙제를 다 했다고? 네. 거짓말을 쳤어요. 그럼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니?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 우리 아이가 왜 다 안 해놓고 했다는 거짓말을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내 마음을 먼저 진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아이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어보세요. 아직 숙제를 못 끝냈는데 숙제를 다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유를 말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가야 돼요. 네. 자, 근데요, 우리는 이유를 묻는 아주 대표적인 대화법을 알고 있습니다. 너 왜 그랬어? 왜? 자, 왜라는 질문이 물론 굉장히 훌륭한 질문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상하게 너 왜 그랬어? 라고 물을 때 우리 아이의 표정이나 이 몸짓, 혹은 우리 아이의 감정 상태가 어떻다고 느껴지세요? 내가 실수 혹은 잘못된 행동을 한 이유를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애가 뭔가 긴장하고 얼어서 더 말을 못하거나 아니면 거짓말에 또 거짓말을 보태서 엉뚱한 핑계를 대거나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네. 계속 캐묻는 거는 아이가 오히려 더 얼어붙게 하고요. 더 교묘한 거짓말을 하게 될 위험이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왜라고 물으면요, 긴장해요. 왠 줄 아세요? 아이가 태어나서 2~3살, 만 2, 3세가 되면은요, 말귀도 잘 알아듣고 그때부터 가르침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도 아이가 말을 안 듣고 실수 많이 해요. 그럴 때 혼내는 말로 썼습니다. 너 왜 그랬어? 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지금 아이가 뭐 10살이든 15살이든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왜 그랬어? 라고 물으면요, 그때 혼났던 이 몸의 기억, 감정의 기억이 남아있어서 왜? 라고 물어보면은 긴장하게 돼요. 아마 성인인 우리도 그럴걸요? 그렇지 않으세요? 이거 왜 그랬니? 왜 그랬어요? 네. 절대 편한 대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초보 상담사 시절에 아주 부드럽고 아주 다정한 목소리 톤으로 너가 친구를 때렸다고 들었는데 왜 그랬어? 라고 물었어요. 그래도 대답을 안 해요. 네. 이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제가 문제 행동을 한 아이가 상담실에 왔을 때 부모님한테 먼저 이렇게 묻거든요.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물어보셨나요? 이유를? 이러면요, 2가지 부류로 대답이 아닙니다. 물어봤는데도 대답을 안 해요가 절반이고요. 혼내느라고 아예 물어보지 않은 게 또 절반이에요. 어느 쪽이실까요? 근데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면 부모님은 정말 답답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초보 상담 시절에 겪었던 어려움도 마찬가지였어요. 도대체 어떤 톤으로 이유를 물어야지 이 아이가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알아야만 그다음 어떤 대화를 나눌지 방향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 보니까 왜라고 묻는 건 아무리 친절하게 말해도 혼나는 이 감정의 기억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다시 막 바꿔서 해보자. 너가 친구를 때린 건 이유가 있을 거야. 느낌이 좀 다르지 않으신가요? 뭔가 나를 믿는 느낌. 내가 아무렇게나 이유 없이 마구마구 주먹을 휘두르는 아이가 아니라는 믿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네, 맞아요.
전혀. 되게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너가 이 행동을 한 건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이 사람은 혹은 엄마는 아빠는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이유를 좀 말해줄 수 있겠니? 라는 대화를 한번 이어가 보세요. 정말입니다. 네. 제가 이 대화를 생각하고 깨닫고 그 이유로 상담을 할 때는요. 정말로 어떤 문제 행동을 한 아이가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정말로 감사한 대화법이었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문제 행동을 했다 해도 그 행동은 이유가 있다. 이걸 좀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 오늘 제가 준비한 이 5가지 부모의 전문 용어 중에서는요. 자, 2가지 말씀드렸어요. 뭔가 우리 아이가 힘들어 보일 때는 아이고 힘들었구나 라고 마음을 읽어주면요. 뭔가 이 마음속 깊이 있던 이 스트레스, 불안, 걱정 이런 것들이 싹 해소되는 이런 느낌을 주어서 그 다음에 아이가 더 대화의 문을 더 잘 열 수 있고요. 그 문제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대화를 나눠야 되거든요. 아이가 조금 평정심을 다시 회복하고 여유가 좀 생기면은 우리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너가 이렇게 행동을 한 건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 없이 너가 그랬을 리가 없잖아. 그 이유를 말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한번 대화를 이어가 보세요. 네. 제가 또 부모님들로부터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요. 애가 진짜로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이에요. 네. 그 이유를 들어서 그 이유를 부모님한테 설명을 드리면 듣는 말이에요. 어떤 아이가 친구를 때렸다고 합니다. 네. 근데 부모님은 너 왜 때렸어라고 혼만 냈고요. 또 어떤 부모님은 왜 그랬어라고 또 이유를 묻는 것 같지만 결국은 혼내는 이런 결과만 있는 대화를 나누다가 아니야, 너는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너가 이유 없이 친구를 때릴 사람이 아니잖아. 어떤 이유가 너를 그렇게 못 참게 만들었을까? 네, 이랬더니 한 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아이가 공부 성적이 그렇게 뛰어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아이들이 왜 좀 성적 좋은 아이들은 굉장히 잘난 척을 많이 하잖아요. 그냥 자기 거 자랑만 하면 되는데 성적 나쁜 아이를 많이 놀린 거예요. 네, 종종. 너 또 틀렸지? 너 몇 점이지? 난 몇 점이다? 에이, 넌 머리가 이렇게 나쁘냐? 이런 식으로 날마다 놀림을 받다가 이 친구를 때린 이날은요. 네. 왜 아이가 못 참았을까요? 네. 부모님까지 욕한 거예요. 너네 엄마 아빠도 다 머리 나쁠 거야.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요, 아이들이 나 놀리는 건 뭐 내가 성적 나쁘니까 놀림 뭐 속상하지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우리 엄마 아빠까지 욕하면 누가 그걸 견디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머리 나쁘다고 욕해가지고요. 제가 친구 때렸어요. 와, 이렇게 말하는데 자, 어떠세요? 네. 우리 아이가 친구를 때렸다는 그 행위를 인정해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들어주면은 우리 아이는 일단은 나의 행동에 대한 이유가 있음을 믿어준 부모님한테 너무 고마움을 느낍니다. 자, 고마움을 느끼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감정이 뭔 줄 아세요? 아이는 친구를 때리면 안 된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마움을 느끼면 이제 자기 행동에 대한 진짜 미안함, 죄책감을 느낍니다. 우리 아이가 건강한 감정을 많이 느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면 아이는 당연히 그 다음에는 아무리 누가 나를 놀린다 해도 절대 때리면 안 된다는 걸 한 번 더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이 부모의 5가지 전문 용어 중에서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우리 한 번 더 만나잖아요. 이 일주일 동안 이 힘들었구나. 문제 행동에는 야, 너가 이렇게 한 건 이유가 있을 거야. 너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이유 좀 말해줄래? 이런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훨씬 더 깊이 소통하는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네, 꼭 기억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강연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강연의 내용을 실천으로 이어가 우리 아이들 마음의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멋진 시작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다락방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